정신 못 차리는 북한이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포탄 사격 훈련을 두고 김여정이 자살적 객기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사용하고 나섰는데요. 정작 남의 나라에 오물이 든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에서 한국의 군사훈련을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온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과 막말은 그 수위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인 정대진 교수님과 함께 북한이 군사도발에 집착하는 현실과 한국의 안보 실태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정은 관련된 건데요. 24년도 들어 김정은이 자신의 장녀를 후계자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식 중에 아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아들이 아닌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백두혈통의 계속성, 견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한 2022년부터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점으로 2022년, 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 또 김주애가 우표에까지 등장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우상화 작업의 끝판왕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인데, 백두혈통 그리고 자신의 세습 정치의 견고함, 계속성을 이제 대내적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40대가 접어들잖아요. 네네. 40대 접어들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사실은 김정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건강하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더라도 자녀들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는데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와는 좀 다른 자기만의 국가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쐐기를 받고 싶어서 계속 자녀, 딸이라 하더라도 내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의 수령론에 따르면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수령의 풍모를 닮으면은 그 누구나 수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수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령론의 이론 체계 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미국 CIA에서는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자기 피가 아니라는 설이 하나가 예. 있고, 두 번째가 지체장애가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한 설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왕실에 정말 구중궁궐에 암투가 벌어지고 예. 있는 거,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주애가 등장하는 걸 놓고 많은 분들이 또 방송에서도 여인천하 막 이렇게 빗대서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쵸. 김주애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리설주, 왕실의 또 큰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모 김여정, 그리고 또 현송월이라고 하는 김정은, 그리고 또 로얄 패밀리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이렇게 놓고 막 궁중 암투, 여인천하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뭐 빗대서 얘기들도 많이 좀 하곤 하는데, 그런 설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왕비인 리설주가 밀고 있는 김주애가 제일 후계자로서 대외적으로 지금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을 보고 사극 50회를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만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정권과는 다르게 김정은의 다음 후계 구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후계 구도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현실적으로 4대 세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탈북민들의 많은 분들이 좀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김정은 세대에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쟤는 뭐이가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뜨아한 반응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야 어쨌든 빨치산 혁명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전후 복구 활동을 하고 해서 동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어느 정도 지지하는 면들이 좀 있었는데 3대 김정은은 갑자기 이제 뭐냐는 거죠. 좀 뭐 한 것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후계자라고 낙점돼서 나오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넘게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잘 닦아온 거죠. 문제는 이제 4대 세습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정은은 조금 더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더 확실하게 공공연하게 이건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굳히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4대 세습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권력층 내부의 엘리트층들의 일단은 지지입니다. 특히 평양에 권력 엘리트층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도자야 할 거라고 나오는 건 이게 밥상을 다 없는 거잖아요. 판을 새롭게 짜는 건데 과연 그 누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 건가? 그 권력 엘리트층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상징으로서 백두혈통의 김씨 일가 누군가를 옹립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시대 세도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평양의 엘리트들은 가장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유망한 상황일 텐데 그래 봤을 때 이제 만약에 합의를 한다 4대 세습에 대해 평양의 권력 엘리트층들이 그러면 4대 세습이 일단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평양 공화국일 뿐일 겁니다. 4대 세습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도 아닐 뿐더러 일반 주민들의 이제 복리 후생과 건강한 경제 발전, 국방력 건설 이런 것들을 정상 국가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봤을 때 그냥 평양 공화국으로 남아 있다가 언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허약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북한의 4대 세습이 실패하면 그 한반도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한국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안보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보 대비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것들이고 근원적인 것도 있을 텐데요. 근원적인 건 뭐냐면은 통일에 대한 의지 그게 변화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발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우리도 또 그거 통일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도 잘 사는데 전쟁만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국민 여론들 생각들이 네.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거를 공식 뭐 국가적인 입장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거야라고 국제사회가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북한 지역 땅에 대한 포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 이북에 있는 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에서는 이 코리안 피플들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가장 고유한 권리가 자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피플들은 가질 수 없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리인 자결권은 우리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반쪽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한 지역의 상황 관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국군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들의 합의가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제 주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밀고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뭐 너는 무슨 권리로 넘어오냐라고 할 때 우리 뭐 자결권적인 권리로 이제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도 쟤네는 원래 그렇게 계속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해 오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주도권 가지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 인식 그게 당연한 걸로 좀 우리가 주변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충분히 기술력으로도 그렇고 국방력으로도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되잖아요. 요것들을 좀 계속 키워놓는 것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세습이 실패한다고 하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은 일단 들어와서 경제 협력 분야나 거기에 개발 문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독립 후생이나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제사회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R2P라고 해가지고 왜 그 보호 책임으로 해서 한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재화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연대 책임을 지고 들어가서 그 국가의 주민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설득력들을 얻어가고 있는데 북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인접 국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현재 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금융 거래를 정지하는 게 좀 가장 좀 크죠. 그리고 또 석유 같은 것도 수입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북한으로서는 뼈 아픈 것들인 건데, 근데 금융 거래 정지하거나 이 광물과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 수출입들을 금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워요. 중국과 러시아 등 이제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워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출입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외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북한에 남아 있는 유럽에 나가 있고 어디 다른 동남아 국가 나 있는 제외 공간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물자들을 외교 횡령에 실어 가지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좀 그 대량은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필요한 필수 물품들은 그렇게 구해오는 것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핵과 미사일, 군수 분야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사들이고 유령 회사와 제공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실제로 물품들을 좀 조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면들인 것이죠. 이란에 땅굴 파는 기술을 판매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뭐든 못 팔았겠습니까? 아마 많이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땅굴 파기 기술 같은 것들도 전수를 했겠죠.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방법들로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안 했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 각종 제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런 제재가 효과를 거뒀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북한이 2019년도 2월 28일 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던 얘기가 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그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근데 11개의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취해진 5개의 제재, 자기들의 인민경제와 민수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5개의 제재만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이걸 안 들어주고 그냥 갔다. 앞으로 이런 식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 5개의 제재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6개의 제재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여행 금지라든지 그리고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부품 수출입 안 되도록 하는 거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도 유령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부품 사들이고 하면서 어쨌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던 것인데, 근데 2016년도부터 이후의 제재가 진짜 제재였던 거죠. 석유, 석탄, 광물들 수출입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되니까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한 1%에서 1.5%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가 2017년, 16년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로 관측이 돼요.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순전히 이제 이거는 그 제재 변수라고 네네.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거래 정지하는 거, 석유, 석탄 같은 것들, 그리고 진짜 실제 인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제 못 쓰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수출품인 섬유, 수산물 이런 것들을 팔 수 없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그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코로나 기간이 북한한테는 힘든 기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동결돼 버린 네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교역 안 하고 여행 안 하고 힘든 기간들이 한 2, 3년 있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어쨌든 북한이 견딜 수 있었던 이 완충 기간이 오히려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좀 지나고 나서 북한이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이제 그 교역도 재개하고 개방도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대북 제재는 작동을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준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들이 이게 뒷문을 좀 열어주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숨통을 좀 트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말부로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 전문가 패널들이 지금 없어진 게 지금으로서는 좀 김정은 정권한테는 올해가 특히 더 이에 기회의 문이 좀 열린 거죠. 자기들의 이제 그 제재 밖의 행동을 할 때, 특히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아서 보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이 국제 메커니즘이 지금 없어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최대한의 좀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 기회의 창이 지금 조금 잠깐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